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4월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1부는요. 화법 장문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 바통 이어받아서 김철현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진짜 수년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학평과 모평과 수능 해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항상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할애를 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건데 특히 이 봤던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는 왜 이게 맞고 왜 틀리는지를 넘어서는 강의여야 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듣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내공을 길러줄 수 있는 강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1부부터 5부까지 저와 김철현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또 부쩍부쩍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 시험지를 싸고 있는 표지에 있는 문구가 있죠. 시험 볼 때마다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 달 전에 3월달 첫 학평 쳤을 때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이런 거였어요. 단단한 땅 껍질을 뚫고 나오는 여린 싹인가 그런 말이었죠. 그죠? 그런 거였죠. 그게 그 시험이 워낙 어렵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추운 겨울을 수험생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비장한 각오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문구였다면 오늘 고마움의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라는 이 문구가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약간 시험이 쉬웠으니까 출제진한테 고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쯤 되면 주변에 우리 선생님 또 우리 부모님 내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때 내 곁에 있어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고마워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문득 들었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착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입니다. 자, 신나는 화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화법과 작문을 이제 수능 특강 화작을 통해 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해 본 사람들은 더 잘 알겠습니다만 개념에서도 또 수특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고 또 이 3월 학평 해설에서도 또 앞으로 이어질 해설 강의들에서도 계속 얘기할 건데요. 화작은 결국 우리한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높은 정답률, 제로에 가까운 오답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 결국 그것은 누가 더 약삭빠르게 영리하게 문제를 빠르게 전략을 세워서 풀어나가느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수특 강의 같은 데서요. 새로운 세트를 만났을 때 얘를 어떻게 요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자기가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공부하는 재미를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랬죠. 신나는 화작이다 했습니다. 총평에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화작 여태까지 길러왔던 자신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와 문제풀이 능력 같은 것들을 마음껏 쏟아부어서 실력 발휘를 했어야만 하는 시험이 이 4월 학평의 화작 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그 화작을 소홀히 했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반성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좀 실력을 발휘해봤다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전략들을 다 충실히 알고 있고 잘 반영했는가를 한번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1번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 어때요? 위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거든요. 자, 제가 문제마다 중요한 팁들을 전략적인 팁들을 여러 개를 지금 무한 발사할 테니까 잘 메모하시고 따라오십시오. 3월 학평, 4월 학평은 특히 지난 겨울방학 때 출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치러졌던 즉 2019 학년도 수능 시험이 바로 준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문제 유형이라든지 또 세트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주 큰 영향을 받거든요. 여기 지금 방송, 라디오 방송의 일부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바로 2019 수능의 영향인 거죠. 그죠? 보통은 이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발표나 또
무슨 전문가 강연 같은 게 많이 왔었는데요. 라디오 방송이 왔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수도 없이 봐왔던 학생의 발표라든지 전문가 강연하고 어떤 정보, 전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별로 근본적으로 다를 바는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4개나 되지만 이 중에 확실한 거 하나만 딱 눈에 띄면 그냥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지난 방송 내용을 요약한다. 그죠? 이렇게 선지들마다 키워드를 먼저 뽑아야죠. 그 다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한다. 그 다음에 친숙한 소재에 빗댄다. 됐죠? 키워드들이 이거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밑줄 긋지 않은 부분에는 별로 여러분들이 힘주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만한 요소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제가 이런 지문이 나와 있을 때 저는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이거 다 통째로 읽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보니까 대체로 그죠? 그래야 시간 절약되니까. 그러나 첫 부분은 반드시 읽으라고 얘기해요. 그쵸? 자,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나요? 저는 일부러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제품을 고르는데요. 오늘은 유통기한에 대해서 유통기한,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뭔가 지금 얘기하려는 라디오 방송이구나 라는 것 파악을 먼저 하시는 거죠. 1번 문제, 좀 전에 체크했던 포인트 중에 답이 이미 나왔죠. 뭐예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유통기한 체크하시나요? 확인하시나요? 라는 걸 물어봤어. 이미 답이 나왔죠. 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그랬으니까. 그쵸? 자, 미리 이렇게 핵심 문구들을 골라 놓으시고요. 거기에서 앞부분만 보다가 바로 이런 식의 3번 선지 같은 거 있죠? 질문 던지는 방식 이런 건요. 보통 강연이나 무슨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요. 발표도 그렇고요. 뭔가 주의를 환기하고 청중의 흥미를 끌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이런 걸 활용하거든. 질문 같은 거 가볍게 던지면서 주의를 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부분에도 바로 그냥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움에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죠. 그죠? 자, 1번 됐습니다. 바로 이거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고요. 가장 적절한 것일 경우에는 훨씬 더 난도가 낮아진다. 알아두자. 그리고 어쨌든 문제풀이의 요령으로 얘기하자면 핵심되는 문구를 선지해서 먼저 고르고 뼈대를 빨리 발라내는 그런 독해를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처럼 운 좋게 답이 여기에서 바로 안 나왔더라면 조금 더 다른 요령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시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뭔가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만을 통해 가지고 반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무슨 매체 자료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죠? 청중과의 상호작용 관련된 얘기 나온다든지 뭔가 수치가 있는 부분만을 빨리 눈으로 빨리 찾아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죠. 이 문제에선 그런 다양한 요령도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만 됐죠? 1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계획의 일부이다. 방송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1부, 오프닝, 주요 내용 전달, 그 다음에 청취자 문자 메시지 소개, 클로징 이런 1, 2, 3, 4의 흐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뭔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이랬을 때 이런 어떤 그 제시, 나열의 순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늘어놓을 때 어떤 종류는 이렇게 끝선이 쫙 이렇게 정렬되게 늘어놓는 짧은 것부터 긴 걸로 항목의 길이 순서대로 그렇게 늘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건 방송이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클로징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 끝이 당연히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얘기는 곧 뭘 얘기하느냐? 선생님 이 모양을 왜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곧 뭐냐 하면 우리 라디오 방송 대본으로 나온 지문에 각 문단의 내용들 쭉 흐름이 요 그 순서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출발을 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유통기한의 의미가 뭔지,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 그 종류는 무엇인지, 자, 어떤 식품들을 그런 설정 실험을 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실측 실험이라는 것도 있고 가속 실험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그 둘의 방법은 뭔지
장단점은 뭔지 또 이 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죠?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근데 그의 경우에 뭐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들은 별로 볼 필요 없고요. 기호 달려 있는 얘네들만 보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종류 같은 건 기호가 안 달려 있으니까 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각 문단별로 스캔한다 하는 겁니다. 문단별 스캔이라는 얘기는요. 각 문단에서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중심으로 빠르게 그냥 핵심 내용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맨 처음에 보세요. 1문단에서 오프닝이 나왔다고. 이게 1문단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2문단에서 보세요. 유통기한이란 그 다음에 설정 실험은 뭐 한 경우나 뭐 한 경우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경우 나왔어요.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어디에요? 2문단에 나온 거야. 맞죠? 그 다음 3문단에 이 얘기들이 나올 텐데 3문단, 4문단 해가지고요. 설정 실험에는 3문단 딱 보세요. 처음에 실측 실험과 가속 실험이 있는데요 했네요. 그러면 이제 설정 실험의 종류가 언급된 거죠. 그죠? 근데 실측 실험으로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측 실험, 이상인 경우에는 가속 실험을 합니다. 실측 실험은 빵이나 두부, 어묵 어쩌고저쩌고. 식품에 얘가 나왔네. 자, 보세요.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2문단에서 확인됐고요. 3문단에 나오면서 설정 실험 식품의 얘가 두부가 빵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게 나왔어. 됐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이제 4문단 내려오면 가속 실험 해가지고 무슨 실제 어쩌고저쩌고 뭐예요? 어딨나? 통조림이나 식용유 같은 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정 실험 식품의 얘가 뒤에 이제 이 3, 4문단에 언급되어 있는 실측 실험과 가속 실험의 어떤 그 각각의 예들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이제 3문단, 4문단에서 실측 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고, 가속 실험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러는 거. 속도를 이제 가속하나 봐. 그쵸? 그러니까 실제 시간만큼 유통기한을 이렇게 실험하는 걸 테고, 가속 실험은 그걸 더 빠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겠지. 구체적인 거 아직 안 읽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3, 4문단에 유통기한을 정하는 제품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라는 게 대충 있다는 것만 눈에 띄면 돼요. 장단점은요, 그 3문단 끝에 보세요. 어떨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그랬고, 4문단 끝에 보세요. 잘못 예측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그럼 뭔가 장점도 앞에 나올 테지만 단점도 언급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내용들 세세하게 내용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만 빨리 찾는 겁니다. 자, 이게 3, 4문단의 얘기였어요. 맞죠? 3문단과 4문단. 그러면 5문단 가서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외국에서도 유통기한을 사용하는지. 이거 5문단의 얘기네. 맞죠? 근데 미국에서는 유통기한도 사용하지만 소비기한 등도 함께 쓰고, 유럽에서는 유통기한 사용하지 않고 소비기한만 사용하고. 그 얘기 나왔네요. 유통기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미국은 유통기한도 사용하고 사용기한도 사용한다 그랬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얘기는 없어. 따라서 미입니다. 됐죠? 자, 이걸 판단할 때요. 선생님, 이게 이 앞부분에서 어디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들쭉날쭉, 이게 이 글의 지문의, 그죠? 방송의 내용의 흐름이구나. 그랬을 때 결국에 이 미음이 있는 자리를 체크해야 되는 것은 말하자면 이 글 전체에서 오프닝과 클로징 부분을 제외한 가운데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맨 끝에서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5번을 답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이거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선생님,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빨리 약삭 빠르게 어디에서 찾아야지라는 걸 빨리 요 선지들과 각 문단들의 핵심 내용들을 빨리빨리 대응해 나가면 금방 5번을 답으로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됐죠? 이런 전략 활용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는 이게 길이 순서대로 늘어놓은 건지 글의 이 지문의 흐름과 관련되는 건지를 보시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반가운 문제가 나왔네요. 고향을 떠난 문제, 대표적인 문제, 곧더문입니다. 그죠? 방송 중 청취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다.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청취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겠습니다. 자, 뭔가 이 곧더문 대표적인 문제가 그런 거죠. 발표를 들은 학생의 반응이다. 강연을 들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건 뭐야? 방송이니까 방송을 들은 청취자의 의견이다. 그쵸? 이게 2019 수능에서도 이런 똑같은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그죠? 게시판에 올린 글들 어쩌고 나왔었거든요. 이건 문자 메시지를 바꾼 거예요. 자, 청취자 1, 2, 3, 4, 5가 나와 있어요. 선지 1, 2, 3, 4, 5에 대응되겠지. 그쵸? 그러면 각각 제가 이 문제를 왜 곧더문, 고향을 떠난 문제라고 합니까?
앞에 나왔던 지문과 즉 방송의 대본 내용과 이것들 사이의 연관성은 내용상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답을 골라내는 데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즉 얘와 얘와 2번, 얘와 3번 요것들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미 고향을 떠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진공포장을 하면 기존보다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건 자신의 배경 지식을 언급한 거 맞네요. 됐죠? 1번은. 그럼 띵동 2번 갑니다. 가장 정확하다고 실측 실험이 정확하다고 했는데 계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의문을 제기했어요. 언급하면서. 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의문이 드네요. 라는 거네. 맞죠? 3번 갑니다. 대상과 실측 실험의 대상과 가속 실험의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구한대요. 아니, 요건요. 아까 우리 앞에 문제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언뜻 본 자리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뭐냐면 3문단의 처음에 실측 실험과 가속 실험이 있는데요. 예측되는 유통기한이 대개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측 실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속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통기한 예측되는 게 긴 경우에는 가속 실험을 한다는 얘기겠지. 그 기준이 지문 안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서 정답이 3번입니다. 요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요게 고향을 떠난 문제다. 얘하고 얘끼리 이렇게 대응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종류의 문제다.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는 것 사실을 알아두시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요런 고향을 떠난 문제, 반응의 적절성에 대한 그 문제에서요. 요렇게 다루지 않은 내용 요런 말. 그쵸? 요걸 정답지로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정답을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다루지 않은 내용, 안 나온 내용 이런 식으로 말을 뒤틀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답이 정답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걸 알아두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선지를 만났을 때 일단 의심한다는 얘기죠. 됐죠? 전략적으로. 4번 갑니다. 4가 뭐라 그랬어요? 청취자 4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용하겠어요? 그랬더니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 당연히 맞죠? 5번 청취자 5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안전을 위한 것이겠군요 이랬네요. 그러면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을 추론한 거죠. 그죠? 그렇겠군요. 자기가 추론한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아요. 됐죠? 그러면 결국에 팩트 체크해야 될 게 지문 안에서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얘하고 얘의 정합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유의할 것은요. 다루지 않은 내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그러면 지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가 정답지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2번 문제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이 전체 뼈대가 두 개의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문 아닙니까? 그게 3, 4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그 둘 나누는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문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정보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런 문제 유형에서 주로 어떤 이제 오진수를 통해 가지고 부적절한 것을 정답으로 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트 4번에서 7번 세트로 갈게요. 자, 먼저 7번 문제를 봅니다. 이런 세트는요, 지금 화작 문제, 그 화작 융합의 빅 세트잖아요. 중간에 있는 4문제짜리 큰 세트인데요. 이런 세트는 뭐라고 했어요? 뭔가 덤벙대지 말고 좀 팩트 체크해야 되는 건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세트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7번 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딱 고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의 A를 고려하여, 그렇죠. A라는 걸 딱 보니까 시장님께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어야 하니까 어법에 맞게서 이제 내용을 좀 자연스러운지 꼼꼼히 점검해 보자. 별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시 우리의 건의문을 점검하자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 A를 고려하여라는 얘기는 별 의미 없는 조건이고요. 가의 기억에서 미음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 그랬습니다. 이게 고쳐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 문제인데요. 보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화법 작문,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작문 문제인데 작문에서 고쳐쓰기 문항이 나오면요. 이거를 먼저 보라고 그럴 때가 유리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곳곳 이렇게 흩어놓는단 말이죠. 한 군데 이렇게 몰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요 선지들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 그 인근 문장 정도는 대충 읽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7번 문제를 푸느라고
가라는 이 건의문, 시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에 많은 부분, 거의 핵심 내용 전부 다를 거의 다 읽어내는 효과를, 부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풀면 나머지들이 훨씬 더 쉽게 풀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 문제풀이 순서를 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 있는데요. 보세요. 설치하고라는 걸요. 호응을 고려해가지고 설치되고로 고친대요. 그럼 그 문장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으로 갈게요. 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BIT라고 그러는데요. 언뜻 보고 BTS인 줄 알았어요. BIT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설치하고 있대. 그럼 걔가 뭘 설치해요? 단말기가 설치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건 맞네. 됐죠? 그럼 이게 지금 보세요. 7번에 1번 선지 보느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이 BIT라는 게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의문의 내용이요. 그다음 니은 갑니다. 자, 그래서라는 건데 그게 연결관계가 부적절하니까 그리고로 고친대요. 그러면 그걸 앞뒤를 읽어봐야 되잖아. 보세요. 우리 시는 설치율이 낮아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된 버스 안내 단말기의 화면이 손상되거나 작동이 멈춰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는 앞뒤가 인과로 엮여야 되는데 지금 이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뭐예요? 설치율이 낮고 그 다음에 이미 설치된 것도 화면이 손상된 게 있고.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로 고치는 게 맞겠네. 그죠? 그럼 나열해야 되니까 2번도 맞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벌써 내용상 부수적인 효과가요.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우리 시에는 설치율이 낮고 고장난 단말기도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시장님한테. 됐죠? 보통 건의문들이 그러니까. 건의해야 될 지금 안 좋은 상황인가 보지. 버스 이 단말기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됐어요. 3번 선지 갑니다. 디귿인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했어요. 누가 어려움 겪고 있나 봐야죠. 시각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때 그 어려움을요.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난해함으로 고친대요. 그걸 난해함으로 고쳐보십시오, 여러분. 난해하다는 건요.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읽는다든지 할 때 그 뜻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지.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그쵸? 거기에 난해함으로 고치면요.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난해함을 겪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내용이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이건 그냥 어려움으로 두면 되고 만약에 고쳐야 한다고 한다면 난해함이 아니라 불편 정도는 되겠죠. 그건 고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 답 찾았네요. 됐네? 3번 잘못 고치자는 얘기니까 이렇게 고쳐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 문제에서는요. 잘못된 거를 또 다른 잘못된 것으로 고치자. 그런 경우가 있고 요 문제처럼 이건 지금 어려움이라고 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잘 있는 것을 잘못된 걸로 고치자고 하는 이런 답지인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건 후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에 해당되겠죠. 이거는. 그럼 여기서 7번에 3번 찾았으니까 선생님 이거 실전인데 그냥 이거 안 풀고 넘어가죠. 이거 체크하지 말고 넘어가죠. 아니요. 요 문제의 경우에는요. 길잡이 문제로 삼은 문제이기 때문에 리을 미음도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풀이에도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그쵸? 자, 리을로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시각 정보를 첨가한다. 요 말을 첨가한대요. 봅시다. 자, 음성 정보 안내 버튼이 생긴다면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뭘 이용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하겠네. 그쵸? 그러면 시각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적어 들어가야 되겠네요. 됐네? 그러면 4번 선지도 적절한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이 뭔가 하면 그 문단의 전체 구조를 이렇게 한번 훑깃 보게 되네요. 건의 내용의 핵심되는 내용일 거야. 첫째, 설치율을 높여달라. 둘째, 점검하고 수리해달라. 고장난 거. 셋째, 음성정보 안내 기능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달라. 됐죠? 그럼 우리 다 읽은 거예요. 이 내용, 건의문의 내용. 그쵸? 5번 선지 갑니다.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으로 삭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세요. 대체로 이 고쳐쓰기 문제에서요. 통일성 해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삭제하자라는 건요. 답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요. 이게 답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이게 답인 경우를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이건 거의 100% 일부러 엉뚱한 문장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통일성이라는 게 뭔데? 주제 안에 모든 내용이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하나의 주제 안에.
근데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일부러 집어넣거든요. 거기도 분명히 뻔해요. 보세요.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는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가 앞뒤 문맥 생각해보세요. 지금 버스 무슨 뭐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 거기에 무슨 서비스 높여달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와요? 그죠? 주제하고 어긋난다. 따라서 당연히 이건 맞는 얘기다. 따라서 정답 찾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의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도 알게 됐네. 그럼 7번 문제는 풀었고 그럼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를 푼 것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학생이가 가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것 이랬으니까요. 보통 글 안에 이거는 결국 비문학 문제, 독서 문제로 만약에 치자면 이거는 정보 일치 불일치, 정보 확인 문제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작문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독서 문제라면 정보 확인 문제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화법과 작문에서 이 유형들이 조금씩 미세한 형태의 차이를 보이면서 전체 문제들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문제 유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게 조금 변형되면 6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조금 변형되면 저 앞에 뭐 2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요 4번 문제 봅시다. 떠올린 생각이다.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선지를 한번 볼까요?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상태. 자, 핵심은 이거죠. 이것의 상태를 언급한다. 그 다음 2번 선지는 뭡니까? 단계적 설치를 제한한다. 3번 선지는 뭡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판의 신설을 제한한다. 그 다음에 4번 선지는 뭡니까? 전국적인 추세를 활용한다. 5번 선지는 뭐예요? 오작동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언급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핵심 내용을 먼저 이렇게 골라보고 표시해 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 리을을 체크하느라고 3문단에 건의의 첫째, 둘째, 셋째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 글 전체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 건의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첫째 뭐였어요? 아까 설치율을 높여달라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뭐죠? 이용객이 많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부터 단계적으로 단말기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단계적 설치를 제한한다는 게 그 첫째 항목에 들어있는 거라서 2번은 들어있어야 됐죠? 그 다음에 둘째가 뭐였는가 하면 고장난 거 점검하고 수리해달라. 그리고 뭐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관련 게시판 만들어달라. 거기가 바로 뒤에 나오네요. 그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추세를 활용한다는 건 아까 우리가 기억 확인하느라고 1문단 보느라고 거기에서 이미 나왔던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상태를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려고 상태를 언급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1문단에서 아니요 2문단이군요. 니은 보느라고 7번에 2번 선지를 보느라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고 뭐 화면이 막 고장난 게 많다는 얘기 같은 거 나온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된 거죠. 즉 아까 7번 문제 푸느라고요. 1번과 4번은 각각 선지들에 직접 물려있는 내용이라서 다 바로 확인을 했던 거고 2번과 4번의 경우에도요. 3문단에 있는 내용 뭐 그거 사실 별거 아니니까 분량도 많지 않으니까 해당되는 전체 구조의 내용의 핵심을 보느라고 살짝 걸쳐있는 것들이었어. 여기에 보세요. 오작동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언급한다는 것은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건의문 전체에 우리가 7번 문제를 풀면서 봤던 전체의 흐름을 생각해본다면 이 건의문 가글 안에서 요런 건요. 글의 앞부분 쪽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뒷부분 쪽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한하는 건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비용 손실, 오작동 때문에 비용 손실이 크다, 뭐 어쩌고에 대한 얘기는 앞쪽에 문제 상황을 언급할 때, 그쵸?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사용되는 얘기여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 보고 니은 보면서 우리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다 검토를 했거든, 큰 내용들은. 근데 거기에 이런 오작동 때문에 비용 손실이 얼마가 있다는 건 언뜻 봐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전략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고 어떤 문제를 먼저 풀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노하우로 쌓일 수 있어야 화법과 작문이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이 문제가
4번에서 7번 세트 중에서 사실은 제일 뭐랄까요? 복잡한 문제? 약간 나쁘게 말하면 좀 지저분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문제 유형이, 그죠? 평가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계속 지금 내고 있는데요. 우리 뭐 수능 특강 교재에도 있고요. 이런 계속 기출에 있는 이 문제 유형이 제가 왜 지저분하다고 했는가 하면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많이 들어.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제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1번에서 3번, 8번에서 10번은 스피드 그룹이다.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돼. 최대한 요령껏. 근데 가운데 있는 4번에서 7번은 주의력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하지 말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5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떤 담화를 갖다 걸어놓고 둘이서 나눈 대화를 그걸 분석해가지고 선지들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는요, 손이 좀 많이 가요. 이거 덤벙대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써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랬을 때 한 가지 요령은 제가 말씀드리면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도움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맨날 여기 중요한 게, 이게 헷갈리는 문제인 게 뭐냐면 보통 이런 건 학생 1, 학생 2, 학생 3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일종의 뭐 익명성이랄까요? 이렇게 그 선지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생 1이 어디 있고 2가 어디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힘들어져. 그쵸?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를 빨리 돌파하는데 아주 사소한 도움이 될 만한 걸, 근데 의외로 해보면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문제에 대비해서 학생 1 자리에는 나, 학생 2 자리에 앉힐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 학생 3 자리에 앉힐 두 번째 친한 친구, 학생 4 자리에 앉힐 세 번째 친한 친구.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자주 사용하는 애들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 1, 나, 학생 2, 재은이, 학생 3, 성호, 이런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외로 도움이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요, 그 A 부분, B 부분을 빠르게 읽어 나갈 때 나한테 그냥 익명에 불과한 학생 1과 학생 2, 학생 3의 대화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예를 들면 1번 선지를 판단합니다. 아, 재은이가 내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며 자신의 생각을 제안했는지, A가. 그게 훨씬 더 학생 2와 학생 1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가 상상하며 읽었던 그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됐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게 훨씬 더 쉽게 판단된다는 거야. 이 적절성이 맞는 진술인지 아닌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결국에 이 문제에서는 답이 여기 5번입니다. 왜죠? A하고 B에서 모두 학생 3이 말이에요. 학생 2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죠. 뭐냐면 A에서는 학생 3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뭐 통계 자료가 갑자기 나오면 읽는데 오히려 불편할 게 아닐까? 그랬더니 아니야, 오히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뭐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B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학생 2가 좀 더 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글을 마무리를 인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 이런 걸 얘기했어요. 따라서 여기 이제 공통점으로 학생 3이 학생 2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됐죠? 자, 이렇게 이 문제는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을 충분히 써야 되는 문제다. 두 번째, 그 시간을 쓸 때 친한 자기 친구를 대입해가지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시라. 그게 훨씬 더 시간 단축,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요, 요 문제, 이 유형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보세요. 뭐 반의견에 대해 반박한다든지, 대립하는 의견이니 뭐, 그죠?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뭐 동의한다든지, 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이 문제 유형에서 자주 선지로 구현하는 어떤 특정한 담화의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 얘가 의문에 대한 뭐 답변을 제기하는 건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건지, 뭐 앞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반박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읽으면 이 문제들을 선지를 훨씬 더 원활하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 방식을 기억하시면 5번 문제의 유형, 제일 이제 손이 많은 귀찮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은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학생 2가 나를 참고하여 가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수정 회의하는 내용,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건의문의 초고를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봅니다. 처음 부분에 첫째 문단에 그랬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있죠, 그죠? 뭐 동글동글시 발전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A와 B 부분을 보다 보면 거기에 뭔가 예의를 차리자 이런 얘기 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 학생 3이 A 부분 처음에 시장님한테 뭐 감사의 인사 추가해가지고 예의와 격식을 차리자 했으니까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추가하겠다? 됐네.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요. 선지 2, 3, 4를 가지고 둘째 문단, 셋째 문단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뭔가 설치율이 60%인데 냄냄시는 근데 뭐 우리 시는 15% 그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요 얘기가 아까 5번 문제를 풀면서 언급했었던 뭔가 갑자기 무슨 통계 자료가 나오면 읽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했던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뭐 오히려 더 좋아. 이거 추가한다는 거 가능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보세요. 둘째 문단에 지금은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시각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안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층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그랬어요. 땡, 답 3번이죠. 여러분 아까 이건요. 자, 잘 보세요. 출제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의 선지가 지금 정답지로 둘 다 구현된 겁니다. 뭐랑? 3번 문제랑 이미 다룬 내용을 안 다뤘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지 3번 문제에서 정답지 3번 그렇게 만들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문단에 이미 이 얘기가 있어. 그렇죠? 우리 아까 뭐 7번 문제랑 또 앞에 무슨 4번 문제 풀고 이러면서 봤던 거예요. 이미 거기 둘째 문단 안에 지금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우리가 그 7번에 3번 선지 보면서 확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추가한데 틀렸다는 거죠. 따라서 답을 3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3번의 3번 선지랑 같은지 생각하세요? 이미 있는 걸 없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지라는 거죠. 됐어요? 자, 동일한 출제 방식을 여러분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은 알아두고 함정을 파는 방식, 정답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면 답을 훨씬 더 유리하게 남들보다 더 빨리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문단에 외국인들을 위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에 외국어 안내 기능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그랬는데 거기에 B 부분에서 이제 5번 문제 풀면서 제가 아까 5번 문제 풀 때는 직접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B 부분을 어차피 읽어야 5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시간 충분히 쓰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 외국어 안내도 제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학생 1과 2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요 얘기 추가한다는 것은 거기 그 나의 내용을 반영한 추가 방안으로 적절한 거야. 그러니까 답을 3번으로 골라야죠. 5번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넷째 문단의 끝부분에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위한 열쇠와 같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 끝에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글을 인상적으로 마무리하자 그랬으니까 뭔가 문을 열기 위한 열쇠와 같다라는 식의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도 그 글을 수정을 위한 토의의 내용을 반영한 거니까 맞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다. 6번 문제 답이 3번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7번 먼저 풀고 4번, 5번, 6번을 7번 풀면서 얻었던 부수적인 효과를 가지고 4번 문제를 풀고 그 7번과 4번에 힘입어서 5번과 6번을 더 빠르게 푸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보다 어떤 걸 먼저 고를 거냐, 먼저 풀 거냐를 하는 이 고르는 그 나만의 픽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 단축에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라. 이런 게 바로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세트 갑니다. 8번 문제로 갈게요. 글을 쓰기 위해 가를 작성한 후 나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이런 흐름일 때 8번 문제가 뭐냐면 가의 기억에서 디귿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생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이게요.
말하기, 전략, 말하기 방식, 글쓰기, 전략, 그쵸?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반영되고 되지 않은 것,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가의 기억에서 디귿을 고려하여 그래서 그 기억을 고려해, 니은을 고려해, 니은을 고려해, 디귿을 고려해, 디귿을 고려해 이렇게 선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가 부분을 봐야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를 확인한 다음 선지 판단을 해야 되겠네. 글의 목적,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학생의 메모 이런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왜? 글의 목적이 무엇이다. 예상 독자가 어떠하다. 또 글의 주제가 무엇이다. 됐죠? 그게 장문에서 초기 상황에 해당되는 제일 중요한 초기 조건 아닙니까? 그죠? 자, 글의 목적이 뭐고, 예상 독자가 누구고, 글의 주제가 뭐고. 하나 덧붙이자면 어떤 매체를 활용할 거고. 됐죠? 이게 장문의 초기 조건이에요. 그것은 문제들을 푸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밑바탕을 이룹니다. 자, 목적이 뭔데요? 지역사회의 쟁점을 선정하여 하나의 관점을 택해 근거를 둬. 되게 조건이 많아. 지역사회 쟁점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관점을 자기가 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근거를 들어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에요. 어떤 지역사회 쟁점을 가지고. 됐죠? 예상 독자.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이제 8번 문제 선지에 그대로 활용되는 아이들입니다. 봅시다. 많은 주민들은 문화재 복원과 보존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복원과 보존이 무엇인지 잘 몰라. 이게 기억이에요. 됐죠? 니은은 뭐냐면 우리 지역 사찰인 동글동글 사이에 있는 탑의 현재 상태와 복원 혹은 보존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있다. 그럼 보세요. 자, 이 절에 있는 탑의 현재 상태가 뭔지 궁금하고 어떤지, 그 다음에 복원 또는 보존의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있어.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떻고 복원해야 되는지 혹은 보존해야 되는지 그 이유, 왜 그래야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해소해 줘야 되니까 그걸 이유를 밝혀줘야 되겠네. 그 다음 또 복원과 보존에 대해, 건축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나하고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게 디귿입니다. 그럼 자, 기억, 니은, 디귿.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억. 복원과 보존, 문화재를 복원하는 건 뭐고 보존한다는 건 뭔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니은은 뭐냐면 동글동글 사이에 있는 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복원하거나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 디귿은 뭐냐면 복원과 보존이 뭔지를 모르든 기억하고는 달리 이 디귿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뭔지는 아는데 나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럼 나의 견해는 아직은 뭔지 몰라요. 그 학생의 글 안에 드러나 있겠죠. 그죠? 자, 요걸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할 때 8번 문제를 다시 선지를 봅니다. 그렇다면 복원과 보존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1문단에서 문화재 복원과 보존의 개념을 설명한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개념을 설명한다는 거는 이건 일단 선지만으로는 당연히 적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문단에 그게 있는지 아닌지 활용됐는지만 확인하면 돼. 결국 팩트체크로 1문단의 내용, 핵심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 복원과 보존이다. 복원은 어쩌고 저쩌고, 보존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맞네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되게 친절한 선지인 이유는 자 1문단에서 2문단에서 2문단에서 4문단에서 6문단에서 이렇게 어디를 조회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줬다는 겁니다. 거기만 찾아보면 되죠. 그죠? 여러분 다른 문제들보다 의외로 예를 들면 5번 문제가 까다로운 거 시간 걸리는 건 그렇다 치고요. 요 8번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요런 점들을 체크를 못해서 그래. 그죠? 자, 요거 어디를 내가 조회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줬다는 점.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친절한 문제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요. 요건 1번 개념. 모르는 사람을 고려해서 개념을 설명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1문단을 봤더니 거기에 딱 당연히 나오더라. 그리고 사실 복원과 보존이라는 게 뭐 어려운 개념도 아니잖아요. 거기 보세요. 복원은 훼손된 문화재를 원래대로 다시 만드는 거. 그럼 복원이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잖아. 그럼 어려운 거 아니죠. 보존은 뭐예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을.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만드는 건 복원이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훼손만 안 되게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는 건 보존이고요. 그럼 뭐 어려워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였어요? 그 사찰의 탑, 우리 지역에 탑의 현재 상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복원하거나 보존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은이었죠. 그러면 2문단에서 니은을 고려해서 말이에요. 2, 3번 함께 검토합시다. 우리 지역의 탑이 훼손된 정도를 제시한대요. 이거는 자, 그 다음 또 이건 뭐예요? 복원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언급한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아까 니은에서
얼마나 이 탑의 상태를 모른다, 궁금해한다 그랬으니까 탑이 훼손된 정도를 제시하는 거. 이거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원이나 보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으니까 복원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언급한다. 이것도 지금 2번, 3번 생긴 것만으로, 여기 밑줄 그대로 그어놓고요. 2번, 3번 생긴 것만으로는 니은과 관련해서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라고? 이 문단을 보라 그랬으니까 이 문단만 빠르게 보면 돼요. 복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훼손되어 있으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박물관에 옮겨서 복원하자고 한다. 그들은 대중에게 완전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복원보다는 보존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 문단의 내용을 빠르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탑이 훼손된 정도가 제시되어 있네. 그쵸? 왜냐하면 복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을 들어서 복원을 주장한다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탑이 훼손된 정도가 제시되어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복원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비록 이제 필자 이 글 쓴 이 학생의 관점에는 그것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복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온전한 형태를, 완전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쪽을 주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 그죠? 그럼 보세요. 디귿을 고려해 그랬는데 디귿은 뭡니까? 아까 뭐였어요? 나하고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걸 고려해서 4문단에서, 또 이건 6문단에서 두 군데를 조회해야 됩니다. 4문단에서 탑의 건축 과정을 설명하며 복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복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6문단에서 국제적 흐름을 언급하며 탑의 복원보다 보존이 긍정적임을 강조한다. 내가 보존 쪽을 옹호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은 맞아요. 그죠? 4번, 5번 모두 다 어떤 이 글을 쓴 필자인 학생이 복원이 아니라 보존 쪽을 이제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사실은 거기에는 부합하는 선지들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뭘로 가는 건가 하면 건축 과정을 설명을 4문단에서 했는가, 6문단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서 언급했는가. 됐죠? 6문단 볼까요? 6문단 보니까 국제적인, 복원보다 보존을 중시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도 보존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했으니까 요건 맞네, 있네. 그럼 4문단을 얼핏 봅시다. 4문단을 얼핏 보세요. 다음으로 한 다음에요. 정확한 자료가 없이 탑을 복원하면 이는 결국 탑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의 탑을 건축할 당시 사용한 재료와 건축 과정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현재는 소실된 상황이다. 따라서 원래 재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건축 과정에 충실하게 탑을 복원하지 못하면 탑의 옛 모습을 온전하게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탑을 보존하는 것이 더 바랍니다. 복원을 당시의 건축 과정을 적어놓은 무슨 자료 같은 게 지금 소실되고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복원해가지고는 원래대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제대로 복원해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 없이 탑을 복원하는 게 탑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복원하려 들지 말고 보존해야 된다. 여기에 건축 과정이 설명되어 있어요? 안 나왔지? 답을 4번을 골라요. 됐어요? 어디를 조회해야 되는지 지시해준 대로 가서 그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뭘 부각한다, 뭘 강조한다 했는데 이 뒷진술 자체가 이 필자의 관점하고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상상해 봅시다. 여기에 이걸 둘을 바꿔놨어요. 예를 들어서 5번 선지를 디귿을 고려해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보존보다 복원이 긍정적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만약에 선지를 만들었다면 볼 것도 없이, 팩트 체크 할 필요도 없이 그냥 5번을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필자는, 학생은 복원파가 아니라 보존파니까. 그걸 긍정적임을 강조한다는 것 진술 자체가 어디를 긍정적으로 강조하는지가 틀렸다면 그건 볼 필요도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왜? 건축 과정에 대한 설명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했으니까 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 에세이. 그래가지고 고려 말기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해지자 왕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이 절에다 탑을 세운 게 그런 역사 에세이를 찾아봤더니 고려 말기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A입니다. 됐죠? B는 뭐냐면 지역신문. 얼마 전에 샘샘마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택을 복원했어. 근데 원래 쓰였던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서 다른 품종의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더니 또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했더니 본연의 모습을 되살리지 못했어. 그럼 이건 자기가 주장하는 보존파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전문가 인터뷰 뭐냐면, 자, 주변 건물이나 자연 경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어진 경우가 많아. 특히 탑은 산속의 절 안에 주로 있기 때문에 산의 형세, 절 내부 건축들과의 조화를 중시해서 건축되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래서 이 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탑도. 그렇기 때문에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박물관 안으로 옮겨가지고 복원을 하자는 주장은 지금 여기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주변 건물이나 자연 경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어진 원래의 어떤 그 아름다움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딱 봐도,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9번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선지를 봅니다. A를 근거로 아까 역사 에세이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탑이 세워진 역사적 의미를 제시했다. 뭐 됐죠? 그러면 이제 지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그럴 때 예를 들면 요게 몇 문단에 있습니까? 지문 안에 3문단에 보면요. 우리 지역 A라고 묶여 있는 부분에 보면 우리 지역 탑은 어쩌고저쩌고 뭐 훼손된 뭐죠? 삶을 기원하기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얘기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B를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 탑을 만들던 당시에 건축재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 요거 아까 내용 그 부합되는 거 저기 4문단에 있는 내용. 아까 우리가 앞 문제를 푸느라고 봤던 내용이 지금 B하고 관련되는 건축재료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는 원래대로의 모습을 복원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B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 탑의 경우에 건축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복원이 어려움을 제시했다. 그거 좀 전에 같은 지점에서 판단 가능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C를 근거로 해요. C를 근거로 한다는 건 뭐였어요? 전문가 인터뷰. 그죠? 새로운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우리 지역 탑을 이전해야 함을 제시했다. 땡! 이건 바로 틀렸어. 정답 4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좀 전에 8번 문제에서 잠깐 부가적인 팁으로 드렸던 말씀하고 딱 맞는 사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은 지금 뭐예요? 이전해서 복원하지 말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자 이걸 주장하는 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해야 한다고요? 새로운 공간에다가? 그쵸? 이런 건 이 근래 기본적인 주제와 핵심적인 주장에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냥 답으로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지. 이 안에 세부적으로 이런 주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이상한 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5번 갑니다. 자, 우리 지역 탑은 절 내부 건축물들과 조화를 고려하여 세워졌음을 드러냈다. 그게 아까 원래 탑이라는 게 그렇다. 절의 주변 경관하고 다른 건물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세운다. 그게 C의 내용이었으니까 우리 절도 그랬을 거다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랬다는 내용이 글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5문단에 보면 있죠. 그 둘째, 셋째 줄에 보면 그런 내용 들어있잖아요.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물론 이거의 글 안에서 결국 이제 자료 활용에 대한 작성했다. 그래서 활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적절한 것 아닌 것 고를 때 글 안에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골라야 되는 그런 근본적으로 문제이긴 합니다만 고맙게도 4번 선지의 경우 글의 핵심적인 주장에 위배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죠? 이전하지 말고 즉 이전과 복원이 아니라 있는 상태로의 보존을 주장하는 학생의 글에는 이게 병립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고르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자, 이제 10번 문제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작성한 것 그렇습니다. 보기가 뭐냐면요. 건축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역사 교육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럼 지금 보세요. A라고 묶여있는 게 뭡니까? A를 보면 우선 탑을 보존하면 탑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 진정한 역사 교육이 가능이다. 자, 보존을 하면 더 이상 훼손되지만 않게 보존을 하면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한 게 A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의 탑은 평화로운 삶을 기원하게 만들어졌고 전란을 겪으면 훼손되는 흔적들이 더해져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런데 탑을 복원하면 이런 역사적 의미들이 사라져 그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 전란을 통해서 훼손된 것까지도 역사의 일부로 교육이 되는데 만약에 복원을 해서 원래 지어지던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면 그게 이제 사라진다. 이게 이제 A의 관점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복원해야 된다. 그 복원하는 게 역사 교육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정반대의 주장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역의 탑을 복원하면 사람들은 원형에 가깝게 완성된 탑의 모습을 보면서 형태가 훼손된 탑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과거의 문화적 양식이나 아름다움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자, 결국 이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그게 역사교육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탑을 복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대의 역사를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교육에서 중요하다,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극명하게 둘의 관점이 대비되는 게 뭔지를 알겠죠, 그죠? A에서는 훼손된 것도 역사의 일부로 교육의 일부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 이건 뭐예요? 당대 훼손된 상태에서는 지금 보존만으로는 온전하게 감상하게 해줄 수 없는 당대의 어떤 역사를 내면화할 수 있고, 당시에 그 만들어지던 당시의 문화적 양식이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교육적 가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지들을 읽어보면 당연히 뭐 일일이 왜 틀렸는지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논점만 정확하게 생각하면요, 문화재 보존만이 역사교육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은, 즉 A의 관점은 복원을 통해 완성된 형태가 주는 교육적 의미, 여기에서 제시했던 이런 것들을 간과한 것이다 라는 게 답이 돼요. 됐죠? 그것만이 이 보기를 가지고 A의 관점을 비판하는데 내용상 부합해요. 맞죠? 자, 이렇게 하면 10번까지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화법과 작문,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시작했던 거 마무리하면서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법과 작문은요, 이쯤 4월쯤 됐으면요, 여태까지 전략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에 어떤 적용 능력이 내가 실제 이제 시험 상황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그걸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처음에 눈만 딱 뜨는 순간, 이렇게 영리하게 좀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좀 익혀야 되겠구나라는 걸 제일 좋은 건 수능 특강 화작문 강의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실제 사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럴 땐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라, 이런 걸 처음에 화작 파트만 몇 강을 들어보면 화작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전략을 스스로 기르도록 노력하게 될 겁니다. 자, 화작 전략 점검하시고요. 이제 문법, 독서 연달아서 쭉 이제 2부와 3부까지를 모두 김천 선생님과 공부하시고 나서 저는 이제 문학으로 좀 말랑말랑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죠. 여러분, 화작문 공부 잘 하셨나요? 자, 이어서 우리 문법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법 이 5문제 이번 시험에 이제 어땠었나요? 3월보다는 이제 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례가 제시된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험의 이 문법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할까요? 11번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왜 어려웠는지, 11번 문제 푸는데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자, 이런 점 특히 이제 유념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4번과 관련해서도요, 그 의문 변동과 관련해서 사례를 딱딱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었는데, 그 분류를 하는데 혹시 내가 몰랐던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문법은요, 나왔던 것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개념 공부를 한번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 기출과 관련해서 그 기출 문제들, 그 문제에 사용된 개념들 혹시 모르는 거 있는지, 그 문제에 출제 요소로 사용된 사례들 혹시 내가 분석 못하는 것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부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11번, 12번을 공부를 할 겁니다. 11번, 12번은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부터 살펴보지요.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형태에 대해 그 개념을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형태의 그 개념과 관련해서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다 다른 형태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어떻습니까? 서로 동일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 형태의 이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격조사 이와 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가는요, 하나의 형태소지만 그 의미가 이제 서로 동일한 것으로 바로 이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미의 동일성만으로는 이 형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어려움, 문제점일 텐데,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읽기를 했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각각의 형태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면 이 형태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방법을 이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말이 좀 있습니다. 상보적 분포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러면 이 상보적 분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격조사 이는요 자음 뒤에만 나타납니다. 자음 뒤. 그 다음에 주격조사 가는요 모음 뒤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음 뒤나 모음 뒤에 주격조사가 쓰여야 하면 다 쓰여야죠. 그런데 자음 뒤에는 이제 이가 나타나고 모음 뒤에는 가가 나타나니까 서로 상보적으로 서로 그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남으로써 주격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 주격조사가 사용될 수 있게끔 서로 이런 도와주는 그런 상보적인 그런 분포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이 상보적 분포와 관련지어서 이 상보적 분포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또 이어지는 걸 또 보면요. 그래서 이 두 형태가 나타나는 음운 환경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상보적 분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 가지고 상보적 분포의 개념을 내가 잘 이해를 했는지 여러분 주목하고요. 이와 같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형태라는 것이죠. 이 형태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음운론적 이 형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운론적 이 형태의 개념,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주격조사 이는 자음 뒤. 자, 자음 음운이잖아요. 이 자음 뒤라는 음운 환경. 주격조사 가는 모음 뒤라는 음운 환경에서 이제 나타나니까 그렇다면 주격조사 이와 가는 음운론적 이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막았다의 at과 그 다음에 먹었다 이제 ot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at이 쓰였다라는 것은 앞에 모음이 어떤 모음이란 얘기입니까? 앞말 모음의 성질이 양성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ot이 쓰였다라는 것은 앞말 모음의 성질이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말 모음의 성질, 즉 어떤 성질의 모음이 왔느냐에 따라, 즉 음운 환경에 따라 at이 쓰이는지 ot이 쓰이는지 결정되는 것이니까 음운론적 이 형태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 형태라고 여기 개념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에서는 개념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특징을 설명하는 말이 있으면 그런 말이 출제 요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더욱이 형태론적 이 형태는 앞에 있는 음운론적 이 형태와 이제 대비되는 또 내용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함께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로 여기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엿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엿은 하였다의 엿인데 이 엿은 하라는 특정 형태소와 어울려서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엿이 모음 아 뒤에 어시 안 쓰이고 엿이 쓰인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요. 이 가다에 가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똑같이 압니다. 하랑. 근데 이 뒤에요. 아시 오는데 그죠? 그래서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요. 이 똑같은 아가 만나기 때문에 요 아 하나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갓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하였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같다의 갓이랑 이게 지금 다릅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음론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 형태를 형태론적 이 형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엿은 이 ot과 이제 형태론적 이 형태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또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지는 걸 보면 이 형태는 중세국어에서도 나타났는데 현대국어와 차이점을 보이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이 n은요 이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대비되는 짝입니다.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이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했다. 자, 일단 이 정보 주목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대비되는 짝이 있어요. 앞말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에,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일 때는 자 여기 보세요. 에. 그 다음에
반모음 이나 또는 반모음 이일 때는 이 경우에는 얘가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문 내용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했는지 확인했는데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이제 묻고 있어요. 보기를 보죠. 이 서가는 민수한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억과 관련해서 이제 이 1번 선택지 보면 기억은 모음 뒤에만 나타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사과, 여기 모음 뒤에 는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자음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은이 쓰이겠죠. 그렇다면 여기 기억은 모음 뒤에만 나타나고 이거 맞는 설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디귿은 자음 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티귿. 자음 뒤에 은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나타나는 음운 환경이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으니까 이 둘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1번 설명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니은과 이응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이 나타난 자 여기 사용된 환경을 보면 모음 뒤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응이 사용된 또 환경을 보니까 똑같이 민수. 자, 똑같은 모음 뒤입니다. 그렇다면 사용 환경이 나타나는 환경이 겹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설명도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잘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선택지의 핵심은 상보적 분포라는 말의 이 개념을 내가 잘 이해를 했느냐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이 상보적 분포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안 줬어요? 아니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상보적 분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했는지 그 지점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가 문제를 풀 때 못했다, 어떤 못한 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 확인하고 지문에 있는 이런 예를 가지고 이렇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구나. 꼭 다시 한번 연습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례 가지고 개념 이해하는 연습. 독서에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판단했고요. 그렇다면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으면 이 형태예요, 이 형태가 아니에요? 이 형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게와 한테는 이 형태 관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적절합니다. 이 한테 같은 경우는 이 에게보다 좀 더 구어적인 표현이죠. 네, 봅니다. 3번 리을은 비읍, 지읒과 비교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리을을 보면 내가 알아서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지읒 보면 여기 아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라가 있습니다. 이 아라와 어라가 이제 사용된 그 차이는 뭘까요? 여기 앞에 아라는 양성, 그쵸, 모음이 있고요. 여기 우라는 음성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성질의 모음이 왔느냐에 따라서 아라, 어라가 이제 쓰인 것 여러분 뭐 알고 있죠? 네, 좋습니다. 계속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특정 형태소와 어울려서 의문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 지금 이 여가 쓰인 것 그래서 이 여라라는 이 형태 요 형태는요. 요 형태는 지금 이 형태가 왜 왔는지 의문론적 환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 지문에 나와 있었죠? 네, 그렇다면 의문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미음과 시옷은 손 아래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혹격조사로 형태론적 이형태의 관계이겠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음과 이제 시옷을 보면요, 요 야 앞에 우가 쓰였습니다. 즉 모음 뒤에 야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음 뒤에 아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앞에 모음, 앞에 자음이냐에 따라 야 쓰이고 아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음운 환경에 따라 지금 요 이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태론적 이형태가 아니라 의문론적 이형태죠. 그래서 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택지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또 체크해야 되는 지점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의문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의 개념을 사례와 관련지어서 내가 정확하게 또 이해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례로 개념 이해하는 거 굉장히 문법 문제 풀 때도 중요하다. 명심해야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비읍과 지읒은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겠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비읍, 지읒, 앞말 여기 양성의 성질 갖고 있는 모음, 음성의 성질 갖고 있는 모음, 자 이런 모음 성질에 따라서 형태가 아라와 어라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적절하지요. 그래서 이제 11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탐구 자료를 보면 자 중세국어 이 적인설이 이 뒤에 들어갈 이 조사가 뭐냐라는 건데요. 적인은요, 뭐 오랑캐 흔히 이제 여진족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랑캐의 설이 어떤 이 설이라고 하면 그 무리 가운데예요.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여 있는 곳을 무리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 그 사이에 가시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앞에 뭐가 있냐면 이가 있어요. 이. 자 이렇게 앞에 모음이 이가 있을 때 들어가는 부사격 조사는 뭐죠? 예죠. 네. 그 다음에 세존이 상두산에 가시어인데 이 앞에 여기 지금 양성의 성질 갖고 있는 모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게 뭐가 되겠습니까? 애죠. 그 다음에 여기 구천 가려하시니 즉 저승에 가려하시니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 앞에 음성의 성질 갖고 있는 모음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탐구 내용을 보면 A씨는 부사격 조사로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양성의 성질 갖고 있느냐, 음성의 성질 갖고 있느냐. 자, 요 모음 성질에 따라, 즉 음운 환경에 따라 이 사용되는 부사격 조사가 다르니까, 즉 나타나는 음운 환경이 겹치지 않으니까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A씨는 그렇다면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건 뭐라고 해요?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의문론적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요 A, B, C, D 자, 이 들어갈 말 순서대로 잘 제시된 것은 몇 번입니까? 여기 딱 보이네요. 1번이지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1부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3번부터 15번 문법 문제는 2부에서 하겠고요.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독서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안녕.